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솜처럼 무겁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주무셨는데도 새벽에 밭일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몇 걸음 걷는 것도 힘겹고 계단이라도 오르락치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이 탓이지. 이제 늙어서 그래.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어르신, 만약 그 피로감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가장 중요한 파이프가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나이 탓이라고 무시했던 그 무기력증이 사실은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피곤한지, 그리고 80% 위 어르신들이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우리 몸속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 놓쳐버린 신호 때문입니다. 몇 년 전 72세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늘 기운이 없다. 만사가 귀찮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자식들은 아버지,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라며 좋은 영양제만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잠깐 어지러워서 휘청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목동맥, 경동맥 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 속이 꽉 막혀 내려가는 피가 부족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만성 피로는 게으름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 고 절박하게 외치던 비명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산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과염증 세포들이 달라붙어 플라크라는 끈적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좁게 만드니 피가 힘겹게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장, 뇌, 다리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겁니다. 우리는 큰 증상,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나 쓰러지는 것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증이나 손발 저림 이야말로 80%의 어르신들이 놓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혈관이 5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플라크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빨리 쌓이는지, 왜 어떤 사람의 플라크는 안정적으로 붙어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쉽게 터져서 뇌졸중,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원인을 딱 하나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선친께서도 생전에 언덕길을 오르실 때마다 다리가 손뭉치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그저 연세탓으로만 돌렸죠. 그때 아버님의 다리 혈관, 말초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버님의 마지막 몇 년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방 의자에만 앉아 계셔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혈관 속이 찌꺼기가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이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수 있는 황금빛 기름이 있다면 어떨까요? 80%의 어르신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는 바로 그 기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황금빛 기름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새롭고 비싼 서양의 식재료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 위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80%의 어르신들이 그 진가를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완전히 틀린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것. 바로 들기름입니다. 아, 들기름? 그거 그냥 나물 무칠 때 쓰는 거 아니야? 나는 들기름보다 참기름이 더 고소하고 좋던데.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둘 다 우리 한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름이죠. 하지만 어르신, 만약 제가 참기름이 맛을 위한 기름이라면
들기름은 생명을 위한 기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이 들기름을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우리 혈관 속에 찌꺼기가 낀다고 말씀드렸죠. 이 찌꺼기를 청소하려면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나쁜 기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 혈관을 막는 범인이라면 좋은 기름, 불포화지방은 그 범인을 잡는 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 좋은 기름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등 푸른 생선에 많다더라. 비싼 영양제로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기름 중에 이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에이, 의사 양반, 올리브유가 최고 아니었어? 아닙니다. 서양에서 올리브유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겐 들기름이 하늘이 내린 약입니다.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 에일라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무려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씨유, 플렉시드 오일보다도 높은 수치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올리브유 약 1% 미만, 나 참기름 약 1% 미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80%의 어르신들이 이 귀한 들기름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몇 주 전 제 오랜 환자이신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늘 아슬아슬하셨죠. 제가 박 여사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들기름을 좀 챙겨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그럼요, 의사 선생님, 저 매일 아침 들기름에 달걀 프라이 해 먹잖아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사님,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 귀한 오메가3, 에일라는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불에 닿는 순간 그 좋은 성분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고 볶음 요리를 하고 달걀 프라이를 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귀한 산삼을 불쏘시개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려다 오히려 독을 들이붓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80%가 모르고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름 중 하나입니다. 빛과 공기에 닿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싱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 근처 상온에 두고 몇 달씩 드십니다. 이건 들기름이 아니라 독극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약속해 주십시오. 들기름은 절대 불에 가열하지 않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어르신의 혈관 건강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황금빛 기름이 어떻게 우리 뇌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건망증이 조금만 심해져도 덜컥 겁이 나죠. 방금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찾고 사람 이름을 깜빡깜빡합니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면 뇌세포도 늙어갑니다. 하지만 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노화는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벽돌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 특히 들기름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 에일라입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뇌는 말 그대로 기름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먹는다고 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는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라서 좋은 기름만 골라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사실이 나옵니다.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 에일라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죠. 이 에일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유명한 DHA와 EPA로 변환됩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우리 뇌를 수천억 개의 전선이 얽힌 복잡한 전기회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선들이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전선을 감싸는 피복이 튼튼해야 합니다. 피복이 벗겨지거나 낡으면 전기가 새고 합선이 일어나겠죠. 우리 뇌에서는 신호가 엉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망증이고 심해지면 치매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DHA가 바로 이 전선 피복, 신경세포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에일라는 이 DHA를 만드는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들기름을 꾸준히 제대로 먹는 것은 나이가 가는 우리 뇌의 전기회로를 매일 새 것으로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건강엔 생선기름, DHA, 이 좋다더라 라는 말은 많이들 아십니다.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들기름이 그 생선기름에 어머니 격인 에일라를 가장 풍부하게 함유한 식물성 원천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겁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이 에일라가 몸 안에서 DHA나 EPA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적 요인이나 나이,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전환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생선으로 DHA를 먹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전환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에일라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뇌세포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원재료 에일라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가져다 씁니다. 뇌의 재료 자체를 굶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얼마 전 유난히 머리가 멍하다며 찾아오신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치매 초기 검사를 받고 싶어 하셨죠. 검사상으로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분이 느끼는 뇌의 안개, 브레인 포그는 심각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빵이나 면처럼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좋은 기름 섭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약 처방 대신 매일 아침 샐러드나 두부에 들기름 한 숟갈을 꼭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열은 절대 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한두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 다시 오신 그분은 의사 양반, 요즘엔 정신이 좀 맑아진 것 같아 라고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그 맑아진 느낌, 그것이 바로 뇌세포가 좋아하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뇌를 깨우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잠자고 있던 이 황금빛 기름 한 숟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무서운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1위가 수십 년째 암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들기름이 뇌세포에 밥이 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방패 역할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들기름이 어떻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또다시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과 염증이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암세포는 불이 난 집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계속되고 상처가 났다가 채 아물지 못하고 덧나는 과정이 반복되면 그 부위의 세포들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계속되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만성염증은 암이라는 씨앗 이 자라기 아주 좋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조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고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하게 먹습니다. 이 비율이 20대 1, 심하면 30대 1까지 벌어집니다. 오메가-6는 과도할 경우 몸에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오메가-3는 그 염증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오메가-6는 부채질을 하고 오메가-3는 소화기를 뿌리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소화기 오메가3는 딱 한 대 있는데 부채질 오메가-6은 20명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지겠습니까? 이때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이 왕입니다. 매일 생들기름 한 숟갈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속 여기저기 타고 있는 염증의 불씨에 강력한 소화액을 꾸준히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나기 좋은 그 비옥한 토양을 암세포가 살기 힘든 척박한 땅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물론 들기름이 암을 치료한다 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암 치료는 반드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와 논문들이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가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문화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깨를 짤 때 그 기름 속에 미량이지만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녹아나옵니다. 바로 리그넌과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닉 애시드 같은 성분입니다. 이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데 특히 여성의 유방암이나 남성의 전립선암처럼 호르몬에 민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수용체에 가짜 열쇠처럼 먼저 결합해서 진짜 암을 유발하는 신호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리그난 성분이 기름 자체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깻묵,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에 더 많은지에 대해 여전히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 압착된 생들기름에는 씨앗 껍질에서 유래한 이런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유방암 생존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잘 끝났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셨죠. 그분은 의사 선생님, 제가 뭘 먹어야 암이 다시 안 생길까요? 라고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기적의 음식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우리 몸을 염증의 토양에서 항염증의 토양으로 바꾸는 생활 습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요리에 쓰던 모든 콩기름을 줄이고 대신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는 생들기름을, 가벼운 볶음에는 올리브유를 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행히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건강해진 것이 오직 들기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숟갈의 들기름을 챙겨 드시면서 그분은 내 몸을 지키는 방패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통제감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의 시작입니다. 들기름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혈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제가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과 찌꺼기에 비유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찌꺼기의 주범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의 세포벽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문제는 좋은 놈, HDL과 나쁜 놈, LDL의 균형입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청소차입니다.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찌꺼기, LDL들을 걷어서 간으로 다시 데려가 분해시키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죠. 반대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배달하고 남은 것들이 혈관에 버려지면 이게 바로 찌꺼기가 되어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 에일라는 이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임상적 사실이 나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에일라는 혈관 청소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첫째, 간에서
중성지방 과 LDL을 덜 만들도록 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탄수화물, 밥, 빵, 면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에너지가 간에서 중성지방과 LDL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에일라는 바로 이 간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애초에 혈관으로 나가는 쓰레기, LDL, 이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둘째, 염증을 줄여 찌꺼기가 혈관에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LDL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산화된 LDL이 진짜 범인입니다. LDL이 활성산소와 만나 변질되면, 산화되면 마치 녹슨 쇠처럼 끈적해져서 혈관벽의 상처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죽산경화증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의 상처와 염증을 가라앉혀서 혈관을 매끈하게 코팅해주는 셈입니다. 찌꺼기가 있어도 미끄러워서 잘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비유하자면 들기름은 쓰레기, LDL 발생을 줄이고 쓰레기통, 혈관을 깨끗하게 비워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식물성 에일라가 직접적으로 청소차, HDL 수치를 얼마나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생선기름, EPA, DHA 만큼 HDL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결국 체내에서 변환되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맞섭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사실은 에일라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만큼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의 본질은 이미 쌓인 찌꺼기를 파내는 것보다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셨어요. 총 수치가 200만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고 고기란 고기는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정작 중요한 청소차, HDL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기 대신 밥을 2공기씩 드시고 간식으로 빵이나 떡을 즐겨 드셨던 겁니다. 게다가 나물을 무칠 때도 고소한 맛을 낸다며 참기름, 오메가-6가 많음을 듬뿍 넣어 드셨죠. 저는 그분께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 참기름을 생들기름으로 딱 한 숟갈만 바꿔보시죠. 라고 처방했습니다. 석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쓰레기, LDL과 중성지방은 확 줄어들고 청소차,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혈액의 질이 바뀐 겁니다. 그분은 요즘엔 몸이 가뿐하다며 활짝 웃으셨죠. 이것이 바로 들기름의 오메가-3가 하는 일입니다. 꽉 막힌 수도관을 하루아침에 뚫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생으로 한 숟갈씩 먹는 들기름은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수도관 내부를 튼튼하게 코팅하고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 이 장에서 제가 박 여사님께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던 것 기억나십니까? 들기름에 달걀 프라이를 해 드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왜 그토록 정색을 하고 놀랐는지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80%의 어르신들이 들기름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름에는 발염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죠.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같은 정제유는 이 발연점이 200도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우리가 약으로 먹으려는 이 생들기름은 어떻습니까? 생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조금 달궈졌다 싶으면 이미 160도는 가뿐히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기름이 발연점을 넘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는 냄새 가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의 화학 구조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들기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 귀한 알파-리놀렌산, 에일라는 어떻습니까? 이 오메가-3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처럼 그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섬세해서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붓는 순간 이 생명줄 같던 오메가-3는 산소와 열에 의해 급격히 산패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은 모조리 사라지고 그 자리를 트랜스지방이라는 최악의 기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까지 생성됩니다. 어르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살리겠다며 비싼 돈 주고 사온 보약을 내 손으로 직접 프라이팬에 부어서 독극물과 발암물질로 만들어서 내 입에 털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세게 안 볶아. 살짝만 볶아. 다 끓인 나물에 마지막에 불 끄고 넣는 건 괜찮지 않아? 물론 정확히 몇 도에서 얼마나 볶아야 벤조피렌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실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데이터를 내놓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열 노출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제 40년 의사 생활의 결론은 이겁니다. 굳이 왜 그 1%의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오메가-3처럼 섬세한 성분은 아예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의 이득을 놔두고 왜 굳이 독이 될 수도 있는 모험을 하십니까? 불을 끈 직후에 냄비나 뚝배기에 잔열만으로도 오메가-3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는 것, 볶음 요리를 하는 것, 심지어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고소하라고 한 바퀴 두르는 것까지 전부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기름을 매일 먹는데 왜 중성지방 수치가 그대로죠? 라고 묻는 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10명 중 9명은 어김없이 가열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관을 살리려는 노력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단단히 약속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부엌에 있는 들기름은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절대 불 근처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철칙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뒤에 가서 할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6장에서 우리는 들기름을 불에 가열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보약을 독약으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알겠네, 의사 양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다는 건가? 맞습니다. 어떻게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를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들기름, 한 방울도 낭비 없이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음식궁합이라는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성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성분과 만났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시너지 효과,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들기름에 알파-리놀렌산, 에일라, 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뇌세포의 재료, DHA로 변환되고 혈관을 청소하려면 이 과정을 도와줄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최고의 조력자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부와 달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죠. 왜 하필 단백질일까요? 우리가 들기름, 지방을 먹으면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DHA, EPA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은 효소가 담당합니다. 이 효소가 일을 잘하려면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보조 인력들이 필요하죠. 공교롭게도 이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두부와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즉, 단백질 식품이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술적인 이야기이고 더 중요한 문화적으로 간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부나 달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과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소화와 흡수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기름만 한 숟갈 꿀꺽 삼키는 것보다 부드러운 음식과 유화, 에뮬서피케이션 되어 섞여 들어갈 때
우리 장 점막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는 의사표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두부 반무입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절대 프라이팬에 붙이면 안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두부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갈을 싹 두릅니다. 여기에 저염 간장을 살짝 뿌려 먹으면 이보다 더 완벽한 혈관 청소 아침 식사는 없습니다. 두부의 고소한 단백질과 들기름의 향긋한 오메가-3가 만나서 맛도 좋고 우리 뇌와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둘째, 삶은 달걀입니다. 반숙이든 완숙이든 좋습니다. 달걀을 1에서 2개 삶아서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생들기름을 노른자 위에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역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즉, 들기름의 에일라, DHA의 원료와 달걀의 레시틴이 만나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물론 에일라의 DHA 전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생선을 먹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고등어를 챙겨 먹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반면 두부나 달걀에 들기름 한 숟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제 의학적 소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궁합은 채소입니다. 우리가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려 먹는 이유가 단지 맛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선한 쌈 채소나 샐러드 위에 생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먹는 것은 채소의 비타민, 지용성과 들기름의 오메가-3를 동시에 200% 흡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기름의 짝꿍은 불이 아닙니다. 두부, 달걀, 그리고 신선한 채소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어르신의 한 숟갈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값진 생명의 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들기름과 참기름의 대결입니다. 의사 양반, 둘 다 우리 전통 기름이고 몸에 좋은 거 아니오? 나는 들기름보다 참기름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던데 그럼 참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아셔야만 어르신의 식탁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기름입니다. 하지만 두 기름의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드시는 것이 바로 균형을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두 기름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3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위왕입니다. 함량이 60%가 넘죠. 오메가-3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 염증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참기름은 오메가-6, 리놀레산, 가주 성분입니다. 약 40에서 50%를 차지하죠. 그럼 오메가-6는 나쁜 거네요? 아닙니다. 오메가-6 역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 건강에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앞서 4장에서 제가 불씨, 비율을 들었죠. 오메가-3는 불을 끄는 소방수이고 오메가-6는 과도할 경우 불을 붙이는 부채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소방수 오메가3와 부채질 오메가-6 위 비율이 1대1에서 최대 1대4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소방수 1명당 부채질하는 사람이 4명을 넘지 않아야 그럭저럭 불씨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식단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각종 과자와 빵, 튀긴 음식으로 인해 이 비율이 1시 20분, 심하면 1시 30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소방수는 1명인데
20명이 사방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대형 화재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이고 이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관절을 쑤시게 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참기름 오메가-6까지 듬뿍 더 얹어 드시는 것은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참기름은 이제 버려야겠네. 잠깐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참기름만이 가진 반전 매력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지만 동시에 리그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사민, 세사몰린 같은 성분이죠. 이 리그난이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첫째, 참기름 자체가 산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너무 많아 산패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름이라고 했죠. 반대로 참기름은 이 리그난 성분 덕분에 상온에 둬도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뛰어난 기름입니다. 둘째, 이 리그난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도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즉, 참기름의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참기름 속 리그난이 그 염증을 억제하는 약 역할도 함께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참기름의 오메가-6 비율만 보고 나쁘다, 고 단정짓지 못합니다. 참기름 속 리그난의 항산화 효과가 오메가-6의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두 기름은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들기름은 약입니다. 산패되기 쉬운 오메가-3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생으로 차갑게 염증을 끄는 소방수로 드셔야 합니다. 참기름은 맛과 보호제입니다. 리그난 성분이 열에도 비교적 강하고 물론 튀김은 안 됩니다. 고소한 맛을 내줍니다. 따라서 가벼운 무침이나 요리, 마무리에 풍미를 더하는 향신료처럼 쓰시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몸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관절이 늘 붓는 분이셨습니다. 식단을 보니 콩기름은 안 쓰신다며 모든 요리에 참기름만 쓰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참기름으로 생선도 굽고 볶음 요리도 하셨죠. 전통 기름이니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분께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리 마지막에 맛을 내는 참기름은 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아침에 두부나 샐러드에 생들기름 한 숟갈을 약처럼 따로 드십시오. 불과 2달 만에 그분의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부채질 오메가-6을 줄이고 소방수 오메가-3를 투입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기름은 소방수, 참기름은 향신료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의 몸에는 소방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기름을 불에 태우면 독이 된다는 사실, 육장, 그리고 두부나 달걀, 채소와 함께 생으로 먹어야 약이 된다는 사실, 7장을 알았습니다. 또 참기름, 오메가-6과 들기름, 오메가3, 위,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8장 공부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양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이 적정 용량이야말로 약과 독을 가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 녹용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고 탈이 나지 않습니까?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기름입니다. 1g 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우리 몸의 가장 농축된 연료입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영양학 가이드라인을 종합해서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는 황금 용량은 딱 한 숟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있죠? 그걸로 가득 하나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10ml에서 15ml 사이입니다. 에게? 고작 그거 한 숟갈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우리는 지금 배부르려고 기름을 먹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깨울 약효 성분, 즉 알파-리놀렌산, 에일라를 섭취하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여러 보건당국에서 권장하는 하루 에일라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약 0.5%에서 1% 정도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한국인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약 1.5g에서 3g 정도의 에일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기름 한 숟갈, 약 15ml에는 이 에일라가 무려 8에서 9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 딱 한 숟갈이면 그날 하루 우리 몸에 소방수, 오메가-3 역할을 할 군대는 충분히 파견한 셈입니다. 여기서 80%의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라니까 이왕 먹는 거 2숟갈, 3숟갈 먹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첫째,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한 숟갈만 해도 120kcal가 넘습니다. 밥 한 공기에 육박하는 칼로리죠. 이걸 하루에 서너 숟갈씩 좋다더라 하고 마셔버리면 혈관 청소는커녕 비만이 먼저 찾아옵니다. 살이 찌면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둘째, 우리 장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오면 우리 쓸개, 담즙, 와췌장, 리파아제, 이걸 소화시키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쫙쫙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정말 열성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요즘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문진하다가 알아냈습니다. 누가 들기름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소주잔으로 반 컵을 매일 아침 빈속에 원샷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선생님, 그건 약이 아니라 관장약을 드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멈추게 하고 딱 한 숟갈만 두부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도록 처방을 바꿨습니다. 설사는 당연히 멈췄고 2달 뒤 검사에서는 중성지방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그 사람의 체중이나 평소 식단에서 다른 오메가-6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최적의 오메가-3 용량은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 체격이 아주 큰 분은 한 숟갈 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은 반 숟갈만 드셔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적인 식단을 고려할 때 하루 딱 한 숟갈 1ml 위 생들기름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한 황금률입니다. 보약도 한 첩을 달여 귀한 탕약 한 잔을 마시지 약재가 좋다고 한가마니를 다 먹지 않습니다. 들기름 한 숟갈은 약이고 한 병은 기름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고비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6장, 가열금지, 7장, 궁합, 9장, 용량까지 다 잘 지켰다 해도 이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관입니다. 제가 이 장에서도 잠깐 경고했었죠. 들기름은 세상에서 3패가 가장 빠른 기름 중 하나라고요. 3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기름이 썩는 겁니다.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된 기름이 변질되어 아주 역한 냄새, 쩐내를 풍기고 몸에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부엌에 있는 들기름병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두고 쓰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싱크대 위에 요리할 때 쓰기 편하게 가스레인지 옆에 뒀지. 양념통들 모아놓은 선반에 있는데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8장에서 참기름은 리그난 성분 덕분에 상온에 둬도 잘 버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정반대입니다. 들기름의 60%를 차지하는 알파-리놀렌산, 에일라은 축복인 동시에 시한폭탄입니다. 이 오메가-3의 구조는 너무나 섬세하고 불안정해서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기만 하면 빛, 특히 자외선을 조금만 쬐기만 하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즉시 3패라는 폭탄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렇게 3패된 들기름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극물입니다. 3패된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 폭탄을 그대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 혈관벽을 공격해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세포를 파괴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혈관 청소하겠다고 마신 들기름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셨다면 열과 산패라는 이중 공격을 스스로에게 가한 셈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들기름에 짐은 부엌 천장이 아니라 냉장고입니다. 그것도 그냥 냉장고 문 앞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경험으로 완성한 철통보관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것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입니다. 낮은 온도는 산패의 속도를 급격히 늦춰줍니다. 둘째, 갈색 병이나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사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것은 아무리 싸도 사지 마십시오. 빛은 산패의 스위치입니다. 셋째, 작은 병을 사서 빨리 드십시오. 아무리 냉장 보관을 잘해도 일단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들어가며 산패는 시작됩니다. 방앗간에서 고소하다며 1.5리터짜리 큰 병을 사와서 몇 달씩 드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300ml 이하의 작은 병을 사서 뚜껑을 연 날로부터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다 드시는 겁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럴 수 있지만 들기름, 오메가3과 참기름, 오메가-6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냉장고에서도 잘 굳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 굳는다 해도 실온에 잠시 꺼내두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며 성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름에서 이상한 냄새,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워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먹을지 7장, 얼마나 먹을지 9장을 잘 알아도 어떻게 보관할지를 모르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들기름 보관의 핵심은 빛, 열, 공기라는 3가지 적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고 5장, 뇌를 깨우며 3장, 암을 예방하는 방패가 되는지 4장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절대 가열하면 안 되고 6장, 딱 한 숟갈만 9장,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10장, 낸 황금률도 배웠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좋은 거 당장 내일부터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겠다 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제 40년 의사 생활의 철칙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100% 완벽하게 좋은 음식이나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삼도 열이 많은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황금빛 기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경고는 어쩌면 앞서 말한 10가지 효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80%의 어르신들이 효능에만 집중하다가 이 주의사항을 놓치십니다. 내 몸을 살리려다 오히려 해롭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약일까요? 흔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때문에 와파린, 쿠마딘을 드시거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약들은 피가 굳어서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칭찬했던 오메가-3 역시 그 자체로 피를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피 묽어지는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피 묽어지는 기름, 들기름까지 매일 한 숟갈씩 듬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중복되면서 피가 너무 묽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는 순간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거나 양치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코피가 한번 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져서 상처라도 난다면
출혈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이 위험성이 생선기름, EPA, DHA, 고용량 보충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식물성 에일라, 들기름, 한 숟갈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특히 와파린처럼 용량에 아주 민감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들기름을 약처럼 매일 한 숟갈씩 먹어보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어르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장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소화 기능이 극도로 약한 분들입니다. 기름 자체가 소화가 더딘 식품입니다. 평소에도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담낭, 쓸개에 문제가 있어서 담석증을 앓았거나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갑자기 생기름 한 숟갈이 들어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숟갈이 아니라 반 숟갈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메밀이나 땅콩처럼 들깨 역시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에 깻잎을 먹고 입술이 붓거나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들기름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드리는 것은 들기름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95%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나머지 5%의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무거운 피로감에서 시작해서 1장, 우리 혈관 속을 막고 있던 시한폭탄, 2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부엌 선반에서 잠자고 있던 황금빛 기름, 바로 들기름 한 숟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5장.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에 닿으면 안 된다. 6장. 딱 한 숟갈만 먹어라. 9장.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라. 10장.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수십 가지의 복잡한 요리법이나 비싼 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단 하나의 습관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향한 관심이고 정성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곳에 보관된 갈색병이 들기름을 꺼내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데친 두부 위에 7장 혹은 아삭한 채소 위에 그 황금빛 기름을 생으로 한 숟갈 부드럽게 두르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일도 건강하게 잘 부탁한다. 고. 지난 60년, 70년간 쉼없이 뛰어준 나의 심장과 뇌, 그리고 혈관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한 번에 밀어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조약돌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일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어르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 속을 깨끗하게 흘러가는 맑은 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아지는 아침의 정신을 느껴보십시오. 내년 봄, 가벼워진 다리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어르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든 변화는 오늘 이 한 숟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